네, 안녕하세요. 2학년 문학을 가르치는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되거나 등교가 중지된 학생들이 수업을 못 들었을 경우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대체 학습물을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신 친구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고 공부를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업 시간에 다루고 있는 교과서 강의 내용을 간단하게 시작품을 제가 해설하고 그 다음에 형성평가 문제를 해설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시를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제 강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구글 클래스룸에서 스트림에서 형성평가 문제를 다운받아서 풀어보신 후에 제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을 들으셨던 친구들도 혹시 복습을 위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고 실제 수업이 아니라 따로 녹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조금 빠르게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4페이지 산수의 나무의 농사 문태준 작품입니다. 제목이 산수의 나무의 농사인데요. 시를 읽을 때 제목은 작품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제목을 유의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를 읽을 때는 이 시가 제목을 보고 무엇에 관한 노래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때 무엇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시적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는 자연물의 일부인 산수의 나무가 시적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고 화자의 정서나 시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시는 일상의 언어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목을 보시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농사라고 하고 있는데요. 나무가 농사를 짓지 않죠. 그래서 이 농사가 무엇일까? 어떤 농사인가? 라는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행부터 같이 보실 텐데요. 보시기 전에 한 가지 개념만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한자를 화자라고 읽는데요. 화는 이야기 화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말하는 일을 화자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는 시에서 말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시적 화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화자는 시에서 표면에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데요. 표면에 드러날 때는 나라고 표기가 됩니다. 나라고 지칭되는 것이 화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표면에 드러나지 않을 때는 나라는 말이 쓰이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화자는 시에서의 목소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이야기를 이 작품은 하고 있는지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행입니다. 산수의 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색깔을 나타내는 말들을 색채어라고 하고요. 색채어가 쓰이면 색채 이미지가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시적인 언어들이 우리 일상의 언어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다고 했는데요. 산수의 나무에 노란 꽃이 피었다라고 얘기할 것을 시는 산수의 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라고 해서 산수의 나무가 능동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산수의 나무에 꽃이 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행입니다. 산수의 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이 표현도 잘 생각해 보면 그늘이라는 것은 실제로 색이 없는데 그늘에 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어떤 통념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그래서 참신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시인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죠. 산수유 나무는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노란 꽃이에요. 곧 봄에 피는 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노란 밝은 이미지의 꽃인데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무채색의 그늘을 노랗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 그늘이라는 것이 좀 긍정적인 이미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 행을 보시면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명령형으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불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불평의 내용이 뭐냐면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평의 내용이겠죠. 자, 이 시에는 보아라의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시를 읽을 때는 생략되어 있는 성분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불평한 사람들은 무엇을 보아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앞에서 말한 산수유 나무이겠죠. 어머니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누굴 보라고 얘기할까요? 비교 대상으로 대조적인 어떤 모범적인 친구를 얘기할 때 야, 누구 좀 봐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화자가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산수유 나무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산수유 나무가 이 불평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긍정적인 모습을, 가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겠죠. 그게 무엇인지 좀 더 생각해 봅시다.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다. 그냥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뒤에 나옵니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의 농사, 산수유 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자, 지금 제목에 나와 있듯이 산수유 나무가 농사를 짓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표현이죠. 자, 농사의 대상이 그늘입니다. 그 앞에 보니까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이라는 말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또 다른 어떤 농사가 있다는 거죠. 산수유 나무가 짓는 농사는 앞에 문맥에 보면 꽃을 터뜨리는 것도 일종의 농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면 산수유 나무는 그늘도 노랗다고 했으니까 이때 노란 것은 그늘만 노란 것이 아니라 꽃도 노랗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늘도 꽃도 노랗고 그늘 농사도 짓고 있고 꽃 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닌 것은 꽃이 많이 피어야지 그늘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농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사라는 것은 한 해 동안 짓는 것이죠. 우리가 농사를 다른 상황에 곡물이나 과일을 재배하지 않는 다른 상황에도 농사라는 말을 쓰는 대표적인 경우가 자식 농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 농사와 일반적인 농사와의 가장 공통점은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는 그늘을 아무 수고 없이 노력 없이 들이우는 게 아니라 한 해 동안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서 농사를 짓는 행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늘이라는 것은 산수유 나무가 수고와 노력의 결과물로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때 재미있는 표현이 들이우다라는 말인데요. 들이우다는 사전에서 검색을 해보면 그림자가 뒤덮이는 것을 들이우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전의 뜻풀이에 보면 뒤덮이게 하다도 들이우다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나무는 그늘을 들이우게, 그러니까 그림자가 뒤덮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늘을 대상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그늘의 의미가 무엇일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요? 그 다음 문장을 읽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이것도 농사고, 자, 이것도 농사인데 차이점은 꽃은 하늘에 피우는 농사이고 그늘은 땅에서 결실을 맺는 농사입니다. 넓어진다고 했는데요. 넓어진다와 반대의 뜻을 가진 어휘가 앞에 나왔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옥말려 든다입니다. 그러면 산수유 나무가 만들어내는 그늘은 넓어지는 반면에 불평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그늘은 옥말려 드니까 대조적이죠. 그래서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시어를 찾으라고 한다면 그늘과 이 불평하는 사람들의 대조일 텐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그늘의 의미를 가지고 유추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늘이 가지는 특징은 뭐냐면 햇빛을 가려주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주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기도 하고 안식을 주기도 하고
이것을 산수유 나무가 농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베품의 의미, 나눔의 의미 또는 배려하는 것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것과 반대되는 의미로 읽으면 되겠죠. 자, 속 좁은 사람들 또는 이기적인 사람들,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시는 이런 인간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이와 대조되는 자연의 모습을 대비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산수유 나무는 앞에서 말한 대로 농사를 짓지도 않고 그렇다고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시인이 상상한 것이죠. 시인은 이런 상상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를 읽을 때 자연물을 시인이 노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에 관한 노래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시를 읽는 이유는 만약에 이 시를 읽고 이 시와 상관없이 너는 남을 좀 배려하고 살아, 남에게 안식이 되는 사람이 되어 라고 얘기하면 그건 그냥 잔소리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 시를 읽고 그런 마음을 느꼈다면 그 산수의 나무의 농사라는 시는 우리에게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힘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가 더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는데 많은 유익을 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의 아름다움을, 시가 그래서 좋다는 것을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느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 정리해 볼게요. 다시 산수유 나무가 농사를 짓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수유 나무를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산수유 나무가 지은 농사의 결과물인 그늘과 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이다. 좁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김새가 산수유 나무 꽃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좁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대는 부피의 단위인데요. 부피 단위예요. 자, 대는 어떻게 생겼냐면 예전에 도량형이 전자저울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쌀 같은 것들을 이런 통에 담아서 일정한 양을 어느 정도 맞춰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이게 한 대예요. 1.8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보다 작은 단위가 홉이고 더 큰 단위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5대라고 하면 얼추 한 9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그늘이라는 것이 앞에서 말한 대로 농사의 결과물인데, 노란 좁쌀 5대 무게의 그늘을 산수유 나무가 만들어낸다는 것은 9리터라고 하면 10kg니까 대충 10kg니까 되게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산수유 나무가 만들어내는 그 농사의 결과물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쌤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형성평가 문제 답을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설하면서 미리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답을 맞추시면 되겠죠. 자, 1번 의인화된 자연물이 산수유 나무입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2번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면 나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2번도 적절한 설명입니다. 3번 자연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산수유 나무일 텐데 경외감, 공경하거나 그다음에 두려움을 주거나 하는 정도의 대상은 아니죠. 그래서 X가 맞습니다. 4번 기역, 니은, 티귿, 리을, 미음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그늘은 통념과 다르게, 통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하는 관념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늘은 일반적으로는 색깔이 없는데 색이 있다고 시각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감각적 이미지라는 용어가 답지에서 나오면 이것이 인간의 오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라고 판단하는 질문을 던지시면 되겠습니다. 오감이라는 것은 시각, 촉각, 청각, 후각, 미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이 답인데요. 2번이 왜 틀렸는지를 잠깐 보시면
니은에서 말하는 이 마음의 그늘은 불평하는 사람들의 불평의 내용이 중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마음의 그늘은 누구의 마음의 그늘이냐? 이 불평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그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농부의 마음은 아니기 때문에 2번이 틀린 진술이 되겠습니다. 3번, 4번은 맞다는 걸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 가보겠습니다. 자, 5번은 보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 보기가 이 선지와 일치하는지 일치 여부를 따지고요. 두 번째는 이 선지와 지문이 일치하는지를 두 번째로 따지셔야 됩니다. 지금 선지들은 보기하고는 다 관련성을 맺고 있고요. 다만 지문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는 선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답인데요. 1번부터 보면 아까 우리가 설명했듯이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색을 부여했고요. 3번에 가면 그늘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다른 존재를 배려하는 자연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출제자가 선지에서 작품의 해석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포착하시고 적절한지만 잘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문맥에서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번에도 보시면 농사의 의미를 뭐라고 해설하고 있나요? 나눔이라고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용어 중에 성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때 성찰은 둘 다 성자, 찰자 모두 살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답지에 성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살피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 답인데요. 비애는 아니겠죠. 비자와 애자 모두 다 슬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A가 산수유 나무인데요. 산수유 나무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한 것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가치 있는 삶의 모습, 배려하고 나누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상이다. 적절하겠죠. 단어 몇 가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에 애상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애자는 앞에 말했듯이 슬플 애자입니다. 슬플 애자입니다. 단어 한자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슬플 애자입니다. 제 생각이 안 나네요. 획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 그냥 한글로 설명할게요. 상자는 다칠 상자예요. 그래서 다치면 아프겠죠. 그래서 애상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슬픔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것을 애상감이라고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색채 이미지는 있는데 그것이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3번, 4번은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연의 정경이라 하면 풍경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수유 나무가 꽃이 핀 산수유 나무의 모습, 풍경을 보고 그것을 본 것이 뭐냐? 화자의 경험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니까 2번이 답이 되겠죠. 오답인 것을 몇 가지 보시면 1번에 보면 대상화했다. 무엇을? 화자 자신의 삶을. 우리가 맨 처음에 시 제목에서 생각했듯이 이 시의 시적 대상은 화자 자신의 삶이 아니라 산수유 나무라고 했으니까 1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에 보시면 유사한 성격의 여러 대상의 모습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 했는데 이 시에 등장하는 대상은 굳이 따지자면 산수유 나무, 그 다음에 불평하는 사람들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서로 대비되지 유사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유사한 성격의 여러 대상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5번도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수업 등교 중지인 학생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고 학습 결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부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